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라면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근데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게 되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특효약과 비법을 찾아서 헤맵니다. 전 세계에서 비법과 특효약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들도 말이죠. 여기 오신 분들도 그동안에 주소들은 비법, 특효약 엄청 많습니다. 누가 말이죠. 내 머리가 좀 새치가 나고 흰머리가 나는데, 그래요? 그러면 검은 콩하고 미역 다시마 드세요. 시작해서. 별의별 비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비법과 특효약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비법과 특효약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재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법과 특효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너진 기본, 잘못된 기본, 오해해서 지키지 않았던 기본들을 회복하는 단순한 삶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뭔가 자꾸 특별한 걸 찾아요. 특별한 걸.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데, 이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단순한 것을 뭐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 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기본이 무시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최소한도 내가 지키지 못했던 이 기본들은 꼭 지켜라라고 올 집에 돌아가셔서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기본이 원래대로 다시 회복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운명은 무조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제목은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죠? 얼마나 피겨 스케이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을 줬던 그런 김연아 선수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는 김연아 선수나 또는 여러분들의 몸 속에서 단단한 뼈, 살 같은 고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게 되면 토양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동일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혈액 같은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게 되면 바닷물의 성분과 동일해요. 그래서 사람을 주로 뭐라 그러냐? 흙으로 만든 집이다, 흙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계호라는 흙집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문표는 안 붙였지만 이렇게 생긴 게 이계호라는 흙집이에요. 이계호라는 흙집도 말이죠. 집 지은 지 좀 횟수가 좀 오래돼가지고 지붕이 다 색깔이 바랬습니다. 이렇게. 이계호라는 이 흙집은 말이죠. 사용하다가 창문이 고장이 났는데 창문 고칠 재주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중창, 덧창문 해가지고 달고 다닙니다. 이 앞에 보니까 덧창문 없는 분들은 혹시 더 첨단 필름 창문 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오실 때 여러분 얼굴 세수하셨잖아요. 여러분 흙집, 대문 지금 물청소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도 하고 루즈도 빨갛게 바른 게 뭐예요? 대문에다 지금 색깔을 좀 알록달록하게 페인트칠 해가지고 예쁘게 보려고.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흙이 건강해야지만 인간이 건강해집니다.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흙을 매일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맛없는 흙을, 그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식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얘들은 말이죠. 그냥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땅 속에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들을 전부 다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잎이나 열매,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과학자나 사람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은 반드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다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은 잡초도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 잡초가 없으면요 이 세상은 멸망을 합니다.
잡초는 걔도 이름이 있어요. 걔들 이름이 잡초가 아니에요. 이름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농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잡초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아까 제가 인간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성분들은 땅 속에 있다 그랬는데,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성분들,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들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존재합니다. 왜? 물에 녹는다면 만약에 비나 눈이 오게 되면 다 씻겨가지고 바다나 강으로 다 흘러가 버리니까. 어떻게 물에 녹지 않는 영양성분이 어떻게 잎이나 열매, 줄기를 타고 올라올 거예요? 물에 녹는 성분을 바뀌어야 되겠죠. 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을 물에 녹는 성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땅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들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땅 밑에 약 20-30cm만 밑에 가더라도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잎이 연약하더라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공기를 땅속 깊이 계속 환기통의 역할을 해서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미생물들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을 물에 녹는 성분으로 바꿔서 전부 다 식물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공유하면서 뭔가 지혜스럽게 살아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무조건 잡초를 없애서 사는 것은 인간에게 결코 이렇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분명히 이 먹거리는 인간에게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먹거리가 불과 200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식품이 대량 생산된 지가 인류 역사상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0년 전에 그냥 물물 교환을 했어요. 자,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식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성 원리,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먹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모든 식품 회사의 사장님이 우선순위 1번이 여러분들의 건강일까요? 돈을 버는 걸까요? 돈 버는 거예요. 우선순위 1번은 돈을 버는 거라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가 원래의 먹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영양성분이 결핍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영양성분들은 균형 있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분석화학이 전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충남대학교 부임을 했을 때는 주로 반도체, 첨단 신소재 등을 분석하다가 어느덧 식약처나 농림부에서 저에게 먹거리 분석을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현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먹거리를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먹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와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강의를 시작한 지 올해가 13년째가 되었습니다. 태초 먹거리는 이런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럼 저도 원래 먹거리가 전부 다 뭔지 모르지만 저는 최소한도 과학자로서 먹거리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는 자료를 조사해보면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변질된 먹거리 중에서 특별하게 자연의 법칙을 어긋난 먹거리는 최소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들은 우리 주위에서 좀 빼가보자. 그러면 점점 원래의 먹거리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태초 먹거리가 시작한 지가 지금 13년째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시작점, 점을 하나 찍은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돼 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먹거리 중에서 자연의 법칙을 어긴 먹거리들은 빼나가는 운동을 현재 전 국민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초 먹거리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사과입니다. 왠지 아시죠? 아이폰이라는 휴대폰을 만든 애플 컴퓨터의 로고 마크인데요. 사과 하루에 한 개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미국, 영국 속담입니다. 그 정도로 사과는 영양가가 있는 그런 식품인데 이 음식을 미국 농모성의 데이터, 아주 옛날 데이터예요. 요즘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아주 옛날 데이터만 보더라도 말이죠.
1914년대에 들어있던 사과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영양성분과 1992년 약 80년이 지나고 난 영양성분이 계속 감소 현상이 일어납니다. 철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현재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드셨던 사과 한 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을 지금 내가 흡수하려면 여러분은 현재 사과를 40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럼 지난 100년 동안에 사과나무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가장 큰 것이 땅이 변했어요. 사과나무가 뿌리 내고 있는 땅을 분석해 보면 철분이 있는데 그 속에 미생물들이 많이 죽어버려가지고 땅 속에 있는 철분을 사과 속으로 못 올려주는 거예요. 땅이 많이 변해버렸어요. 가장 큰 원인이. 네. 가장 큰 원인입니다. 땅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먹거리가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먹거리가 다 이렇게 영양성분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 자, 제가 이제 태초 먹거리를 통해서 기본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 회복은 실제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먹거리. 둘째, 생활 습관. 셋째, 환경. 환경 중에서는 육체적 환경도 있고 정신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또는 지키지 않고 있던 기본을 좀 회복해보자 해서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어기고 있는 여기 계신 분 누구나가 다 어기고 있는 기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인간에게 말이죠. 이 면역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면서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모든 질병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기부터 암까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말이죠. 면역력이 매우 떨어지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 80세 넘었다고 좋아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주위에 환갑잔치 한 사람 보셨습니까? 큰일 납니다. 어디 젊은 애들이 까부냐고. 60은 청년이에요. 뭐 누가 60이면 노인이라 그럽니까? 그죠? 근데 왜 20, 30년 전에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그때는 6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60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감사단체 벌린 거예요. 자, 그런데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가 이 한국이에요. 여러분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지 3명당 1명이 암에 걸려서 80세를 산다? 그건 비극이에요. 왜? 3명당 1명이라는 얘기는 현재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60, 70, 80 노인들의 2집당 1집에 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감기 환자 있듯이 그냥 암 환자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다는 거죠. 옛날보다는 잘 살아요. 양적으로는 풍요해졌어요. 근데 질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면역력이 계속 저하되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가 184개국이 있는데요. 18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많기를 대략 몇 등쯤 할까요? 184개국 중에서. 대략. 뭐 1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략 184개국 중에서 5등. 저기 손가락으로 5등이라고 손가락으로 5등이라고 표시한 우리 어머님은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했어요. 우리는요, 뭐든지 간에 다 1등을 해야 돼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불과 20, 30년 전에는 한국에 대장암 환자가 없었어요. 다 간암이나 위암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49세 이하, 20세에서 50세까지 연간 대장암 증가율, 발생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젊은 데. 그 정도로 현재 우리 젊은 세대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요. 남자가 여자보다도 대장암 발병률이 2배가 더 높아요. 그럼 현재 대한민국 남자는 말이죠. 전 세계에서 1등보다도 2배가 높은 대장암 환자가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남자가 이런 관심을 가진 거 보셨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요. 작년 통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40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결핵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못 먹었을 때, 영양실조 걸렸을 때 오는 가장 후진국형 병입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 많기로 몇 등쯤 할까요? 뭐 이것도 1등입니다. 이것도 1등이에요. 제가 더 안타까워하는 통계를 뭔지 아십니까? 결핵 환자로 매년 죽는 사망자 숫자가 지난 20년 동안에 한 번도 1등을 빼앗겨보지 않을 정도로 매년 결핵 환자가 사망자가 단연코 1등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이게 다 면역력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더라도,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아파트에 살다 하더라도 삶의 질이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성들은 나이 50 근처가 되게 되면요, 갱년기, 폐경기라는 그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왜 여성들한테 갱년기, 폐경기가 올까요? 왜 올까요? 과학적인 대답은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니까 호르몬 대에서의 균형이 깨지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까요?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란이 되어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이 50 근처 돼서 갱년기, 폐경기를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이 50 될 때까지는 애 놓고 뒷바라지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50 이후서부터는 혼자서 한번 멋지게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늘이 여성들한테 준 큰 선물이에요. 지금 표정이 지는 안 해보니까 선물이라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성분들한테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와가지고 70, 80, 90까지 애 놓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갱년기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갱년기지.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아무리 애가 좋다고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도록 해가지고 70, 80, 90대 해가지고 애 나가지고 젖먹이고 똥기지에 갈아 끼면 그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 80, 90대가 놓은 애하고 내 자식이 놓은 손자, 손자하고는 이 세상에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성들의 그 갱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50 근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유방암의 발병 원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누가 걸려요? 주로?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미국은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이 걸리는 유방암이 전체 유방암의 약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아요. 8, 90%가 50대, 60대, 70대에 걸려요. 우리나라는 40세 이하의 젊은 유방암 환자가 전체의 몇 퍼센트쯤 될까요? 미국은 10에서 15%.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요? 50%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딸들, 20대, 30대 여성들은 다른 나라에 없는 유방암 발병 원인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사회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여성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존재를 해요. 그 사람들은 특별 보고를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출산할 사람들인데 이 여성들이 현재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권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심지어는 학교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종교단체도 관심이 없고요. 태초 먹거리가 지난 13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국민운동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자. 실제로 태초 먹거리 초점 말이죠. 여러분이 아니고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말이죠. 육체적으로 헤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잡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는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앞뒤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왜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우리가 겪었던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더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걸 우리 기성세대가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태초 먹거리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특히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운명을 바꿔주자라는 것이 바로 태초 먹거리 운동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지만 누구예요? 다음 세대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결국 이제 제가 이제 면역세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면역력은 면역세포에 따라서 이제 면역력이 결정이 되는데 참 재밌게도 이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 얘기하면 항상 장 건강이 우선순위 1번이에요. 장 건강이 좋으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고요. 장 건강이 나쁘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나쁩니다. 그러면 내가 장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한다?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장 건강이 좋지 않을 거예요. 둘째, 자기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자, 고기를 먹게 되면은 고기 속에 황이 포함돼서 인돌, 스키톨 같은 화합물이 나오면서 조금 독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상 야리꼬리한 냄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게 뭐예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 속에 들어와서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데 소화 흡수되지 않고 장 속을 머물러서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안에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지금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약이 되지 않고 뭐예요? 독이 되어서 지금 장 속을 헤매고 있는 거죠. 또 감기, 여름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한번 걸리면 오래 가는 분들, 피부에 가려움증이 매우 심한 분들, 다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면역세포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면역력 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왜?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의 물덩어리들이에요. 70%가 물이에요. 걸어가면 뭐예요? 출렁출렁합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은 꼭 보충을 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데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귀찮다고. 물맛 없다고. 자, 물은 빠져나갔는데 보충이 안 되면 뭐예요? 혈액이 찐득찐득합니다. 혈액은 영양성분을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나쁜 물질을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찐득찐득해서 현장까지 가지를 못해요. 암 환자의 기본적인 특징이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암 환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물을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데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이 여기 지금 수두룩하다고요. 자,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시죠? 2리터. 지금 손가락까지 펼쳐가면서 아주 왜? 워낙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뭐 제가 질문하자마자 즉각적으로 2리터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방금 2리터라고 손가락으로 얘기하신 분이나 2리터라고 얘기하신 분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나빠지느냐? 물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여름철에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여름철 그 더운 날 말이죠. 수박 잔뜩 먹고 난 다음에 그날도 또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물을 2리터 꾸역꾸역 먹은 날은 뭐예요?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수박과 물 합쳐서 2리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하루 종일 자기 몸속으로 드는 전체 물량을 합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일이 무게에다 측정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우리 몸에는 말이죠. 이 빠져나가는 양, 들어오는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갔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왔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물 먹어라. 물이 빠져나갔는데 몸에서 뭐가 나쁜 일이 막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얘야 물 좀 먹어라 하고 몸이 살려고 여러분에게 뭐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때는 물을 한 컵 마시게 되면 약 10분 내지 15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혹시 이 중에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 색깔 같이 매우 밝은 노란색이고요.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노란색은 누런 황토색 같은 것이니까 표시가 금방 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많이 먹으면요, 죽습니다. 지금까지 마라토너들이 현장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먹고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과학자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몰랐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수력발전소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몸에 힘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계속 그러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그게 좀 더 계속 되는데 특별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심장에 전기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전부 심장마비예요.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거의 대개 심장마비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이죠, 물 많이 먹으면 좋다, 저염식이 좋다, 채소 과일 많이 먹으면 좋다, 이 세 가지 증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저나트륨 혈증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이 칼륨입니다. 거의 이뇨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저염식,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염식을 하기 때문에 고염식을 하는 사람에게 저염식이 필요한 것이지 저염식 자체가 절대로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꼭 필요한 양의 소금을 먹어줘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이 하루에 먹는 소금의 양을 5g을 책정을 합니다. 5g 이상은 꼭 먹어라. 5g이 어느 정도냐면요, 티스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예요. 한 숟가락 정도는 소금을 먹어줘야 된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즉, 물 마시는 정도의 양은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을 보고, 짙으면 마시고 투명하면 마시지 않아서 항상 옅은 노란색이 나오도록 수시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자꾸 잊어버려요. 지나고 난 다음에 목 마르면 먹지. 목 말랐을 때는 이미 좀 늦은 거예요. 항상 물은 목 마르기 전에 미리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3, 2, 1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손가락 펼쳐서 저하고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3. 지금 여러분들 운명과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운명이 걸려있는데 지금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이 건물이 막 흔들흔들 할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한번 외칩니다. 3. 식사 30분 전 한 컵. 2. 식사 2시간 뒤 한 컵. 1. 취침 1시간 전 한 컵. 그럼 하루에 몇 컵이에요? 3컵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 한 컵. 하루 3끼 먹으면 6컵.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7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침 공복에 한 컵, 8컵. 7컵 내지 8컵을 시간을 정해놓고 먹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요, 장애물을 공급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요. 밥 먹고 2시간 뒤 음식을 먹게 되면 위 속에 들어와서 약 2시간을 머물다가 2시간 뒤부터 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물 한 컵은 마찬가지 장을 매우 건강하게 만듭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너무 노랗다. 뭐예요? 잠자는 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으로 그날 잠자면서 몸에서 회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수분 부족으로. 그런 날은 말이죠, 쓸데없는 꿈을 엄청 많이 꾸어요. 계속 도망가도 잡으러 안 잡히고. 내 도망다니는 꿈 있잖아요, 그죠? 또 저녁에 너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중간에 화장실 가니까 한 3, 4일만 물의 양을 연습해 보게 된다면은 저녁에 화장실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고 아침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는 물량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먹을 때는 대략 그냥 한 컵 정도를 먹되, 200에서 250 정도를 먹되, 소변 색깔이 좀 짙으면 조금 더 먹고,
소변 색깔이 투명하면 좀 작게 먹어서 하루에 7컵 내지 8컵 언제 먹는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먹죠. 3. 식사 30분 전 한 컵. 2. 식사 2시간 뒤에 한 컵. 1. 취침 1시간 전 한 컵. 자, 그런데 제가 이 물 강의를 하게 되면요. 꼭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말이죠. 한 자리에 앉으면 맥주를 보통 3,000에서 한 5,000cc를 먹는데 또 물을 먹어야 됩니까? 애들 물 달라고 할 때 우유하고 오렌지 주스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물 이외에 그 모든 건 전부 차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물은 물같이, 차는 차같이 마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합니다. 차는 차같이 물은 물같이 드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먹는 양은 뭘 보고 조정한다고요? 소변 색깔을 보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물 얘기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얘기가 바로 커피 얘기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한테 한번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커피 속에 발암물질 분석을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년간 연구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지만 조금 의아했어요. 커피 속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이슈화가 된 것이 언제 이슈화가 됐냐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미국 법원 커피란 단어를 검색을 치시게 되면 이 사건이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요? 2018년 3월 30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커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90개,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 수천 개의 카페에는 매장 안에다가 담배와 같이 경고판을 붙여라.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데 즉각적으로 반박이 일어났겠죠. 커피 회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약 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현재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커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워낙 작게 포함되기 때문에 먹어도 좋다라고 현재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원래 커피는 없던 건데 로스팅을 할 때, 볶을 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발암물질이 거의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커피를 로스팅하는 모든 업자들이 오로지 맛과 향만 따졌지 먹는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암물질이, 이 아크릴아마이드 발암물질이 커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먹는 감자튀김, 시리얼, 빵, 과자 등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식약처가 이런 스낵류에 포함되어 있는, 즉 제조할 때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들, 구울 때 나오는 발암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난 2020년도에 법으로 책정을 냅니다. 어떻게 해요? 영유아 시리얼은 0.3, 커피는 0.8, 튀긴 감자는 1.0 이상 넘게 되면은, 이 발암물질 넘게 되면은 식약처에서는 생산 단계에 이제는 들어가서 조정을 해서 이 권장치 이하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법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업자들에게 스스로 맡겨놨는데 지금 업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주위에 있는 커피 업자분들한테. 아니 왜 로스팅할 때 맛과 향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암물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교수님 왜 그렇게 커피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냐고. 응? 커피 속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뭐 워낙 작은 거라서 먹어도 괜찮은데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 아니냐. 왜 그건 노력조차 하지 않느냐. 아무리 설득을 해도 누구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천만 원을 주고 로스팅을 샀습니다. 제가 지금 로스팅 연구를 한 지 벌써 6년이 넘었어요. 해보니까 얼마든지 맛과 향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암물질이 없는 건강한 커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노년에 뭐 카페 창업하고 싶다. 어떤 이런 소규모 그룹을 통해서 국민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소비자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커피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이 됐는데 메가커피 롯데제과에서 걸렸다라고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올 2월 달에요. 이 곰팡이 독소는 뭐예요? 커피 생도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습도가 있는 데 있기 때문에 다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근데 이 곰팡이 독소 전부 간암 유발 물질입니다. 근데 이런 게 거의 지금 현재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큰 기업에서 지금 이제 걸렸으니까 말이죠. 지금 이거 보는 순간에 여러분 눈을 감고 싶죠, 그죠? 아니 커피 얘기해가지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모닝커피 마시려고 그 즐겨 마시는 모닝커피 마시려고 들다가 지금 먹을까 말까 하고 덜덜덜 지금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거기까지 그래? 자, 커피에 대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한두 잔, 서너 잔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많이 먹는 사람. 요즘 하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아예 예전에 주문할 때 벌써 1리터, 1리터. 그죠? 이걸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돼. 어떻게 젊은 친구들한테 건강한 커피를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지금 청년 창업가들을,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친구들을 도와줘서 뭔가 이 소비자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자, 고기. 결론입니다. 고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고기는 아무 죄가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네, 몇 번 손 드시고. 나는 고기를 거의 잘 안 먹어서 채식하는 주의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하다. 제법 손 많이 드셨네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손 안 드시는데 이분들 다 매일 드시는 거죠.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기 먹는다고 얘기하신 분이 지금 한 4-5분이 손 드셨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손 드신 분 있죠. 이분들 다 과다 섭취예요. 지금 표정이 묘합니다. 아니, 매일 먹는다고 지금 손 안 든 사람들이 가만 놔두고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내가 손을 살짝 들여서 나보고 많이 먹는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먹지 말라는 얘기냐? 2달마다 먹으라는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다와 제가 말씀드리는 과다의 의미가 달라요.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먹어줘야 합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성 단백질도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근데 머리카락도 이게 단백질이에요. 케로틴은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이 하루에 자라는 길이가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 이거죠. 이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성인들이 하루에 먹어야 될 단백질의 함량이 그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그 발표에 의하면요. 일단 어른들은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이 1g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자기 체중 1kg당 0.8g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검점 플러스 50에 오신 분들한테는 0.2g을 보너스로 살짝 드려가지고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그램? 1g. 그러면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그램?
60g. 60g이면 어느 정도 양 부피가 될까요? 계란 한 개입니다. 계란 하나가 60g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가지고 100g의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럼 몇 g 초과됐죠?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비극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초과로 먹은 단백질은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기본은 절대로 초과된 40g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먹었던 날 당일날 전부 힘들게 분해하고 소화시켜서 전부 소변, 유리아라는 요소 성분으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이 뿌옇고 거품이 많이 나온 날이에요. 안 됐다. 왜 그럴까? 왜 우리 몸의 기본이 그럴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요. 여러분,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은 과다 먹으면 과다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저장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됩니다. 뭘로 바뀌죠? 지방으로 바뀌어 전부 아랫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상해요. 우리 몸에서 초과된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데 초과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저장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고기는 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자들만 고기를 먹었어요. 지금 우리 연세가 60, 70, 80대신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어릴 때 못 먹었어. 그래서 손자, 손녀 키울 때 내비 하나 안 들어오더라도 걔들 한 입 더 주려고 하는 그 심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고기를 그렇게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치 많이 넣는 소고기 국이라는 음식이 한국에만 있어요. 식구는 많지. 고기는 비싸지. 그러니까 또 물 많이 집어넣으면 뭘 거니까 거기다 무숭숭 썰어 넣고 잔파당에 대파 집어넣고 콩나물 집어넣고 해가지고 기름 둥둥 뜬 그날 나물 국물 먹고 고기 먹었다라고.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요. 한이 맺혀요. 자, 그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다고 아까 손 드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오랜만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데리고 고깃집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애들 데리고 고깃집에 가서 엄마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컷 먹어라. 그죠? 아니, 한두 달 만에 한 번 고깃집에 데려가가지고 엄마가 1인분만 딱 시켜먹고 나오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미안해서. 자주 못 데려가서 미안해서 실컷 먹으라 얘기하고 말이죠. 그저 상추에다가 이것저것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숟가락 젓가락에 얹어주기도 하고 그거 맛있게 짭짭짭짭 먹는 걸 그냥 보기만 봐도 그냥 마음이 뿌듯한 이게 현재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서 실컷 먹은 그 양이 하루치를 초과했습니다. 고기는 매일 먹던 일주일에 한 번 먹던 한 달에 한 번 먹던 같은 양 하루치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60g 언제 먹어야 합니까? 내일 먹어야 돼요. 내일. 모레 필요한 60g 언제 먹어야 돼요? 모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먹었어요? 고기만 보기만 보면 완전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한 자리 다 먹어야 돼요. 와장창. 한 자리에 앉아서 와장창 먹는 이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은 절대로 대장암 환자 전 세계 1등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육식 과다 섭취가 대장암의 원인이라고 해서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다 밝혀져 있던 사실.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닙니다. 고기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먹자 이 말이죠. 제 강의를 고기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일찍 나가신 분은요, 밖에 나가서도 이기호 교수 강의 가니까 말이죠. 고기 먹지 마라 그러지. 커피 먹지 마라 그러지. 들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기 먹지 말자로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고기 어떻게 먹자? 매일 조금씩 나눠서 먹자. 왜? 우리가 다 이렇게 그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다니까요. 15만 원, 20만 원짜리 굉장히 비싼 뷔페집에 간다 그러면요. 한 달 전부터 엄마가 아이들을 단속합니다. 얘야, 이 집은 비싼 집이니까 절대로
채소로 배치우지 말고 고기로 배치워. 고기 먹지 말자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아까 제가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고기는 동물성 단백질만 단백질이 아닙니다. 식물성과 동물성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고기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먹습니까? 언제 먹어요? 주로 저녁입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요? 전 세계에서 24시간 음식을 배달해 주는 나라. 그것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과 이런 문화가 생긴 지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야식의 거의 대부분 다가 뭡니까? 고기입니다. 야식의 거의 대부분 다가 고기예요. 우리가 보통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요. 위 속에 들어가서 약 2시간 동안 머물다가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방이 포함된 고기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려요.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소화가 늦게 돼가지고 10시, 11시, 12시 돼가지고 자기 직전에 고기를 먹었어요. 잔뜩 먹었어요. 야근하고 난 다음에 출출하다고. 잔뜩 먹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된다고 또 12시에 침대 가서 코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켰어요. 니는 들어간 고기 소화시켜놓고 자거라. 얘는 지금 혼자서 2시, 3시까지 장이 움직여야 합니다.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매일 야근시켜요. 다 알고 있어요. 장이 밤에 잠을 자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뭐요? 탈이 있는 거예요. 장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장 속에 뭐가 있어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기도 6시, 7시 좀 일찍 먹고 서너 시간 소화시켜 놓고 11시, 12시 돼서 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닙니다. 고기 언제 먹자? 일찍 먹자. 6시 좀 일찍 먹든지 아니면 낮에 먹든지. 왜 해필 자기 직전에 10시, 11시, 12시 꼭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이에요.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현재 작년 통계가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가 39명, 40명 있다고 얘기했죠. 저 중에 2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결핵 환자가. 왜 20대 결핵 환자가 많은지 아세요? 이 똑똑한 엄마들이 아이들의 운명을 다 바꿔놨어요. 왜요? 자, 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아이들이 수능 준비한다고 학교에서 야간 자습하고 또 학원 들렸다가 집에 11시, 12시에 들어올 때 보면 엄마가 보면 애들이 말이죠. 힘이 빠져가지고 쭉 늘어져가 들어옵니다. 애가 불쌍하니까. 그 밤중에 11시, 12시 돼서 엄마들이 주로 애한테 뭐 해주죠? 야식을 줍니다. 어떤 야식이요? 주로 닭다리 튀긴 거, 돈가스. 주로. 왜? 그걸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면역력이 저하되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밤중에 애한테 돈가스하고 닭튀김 주면서 또 신신당부합니다. 얘야 이거 사온 거 아니야. 엄마가 직접 튀긴 거야.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분명히 저한테 교수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 사람이 분명히 이 중에 있어요. 고기는 구워 먹는 게 맛있나요? 삶아 먹는 게 맛있나요? 벌써 표정이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히 구워 먹는 게 맛있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자, 한국 사람 특히 석쇠에다가 직화불에 고기 구워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불맛이라고 해서. 자, 석쇠에 얹어서 직화불에 고기를 굽게 되면요. 기름이 한 번 퍽 떨어지면서 연기가 훅 올라옵니다. 그 연기를 저희 실험실에서 분석해 보면요. PAH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PAH.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돼요.
줄임말입니다.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뭐 복잡하죠? 번역하자면 발암물질 종합 세트. 수백 가지의 발암물질. 왜? 지방과 단백질의 불완전 연소는 다 발암물질이에요. 일단 발암물질을 고기를 밑에다 훈육을 합니다. 연기를 다 쏘고 훈육을 해요. 그 다음에 고기를 굽다 보면 검게 안 탈 수가 없죠. 검게 탄 부분을, 조금이라도 검게 탄 부분을 끊어서 저희 실험실에 와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 들어가게 되면 즉각 암세포가 생기는. 즉각 바로 암세포가 생기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정이, 아니, 교수님, 제가 지금까지 구운 고기, 시커멓게 탄 고기 많이 먹었는데요. 괜찮은데요? 자, 여러분이 괜찮은 이유는 말이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사분이 발견한 우리 인체의 놀라운 메커니즘이 뭐냐면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왜요? 우리 입과 코로 들어오는 음식, 공기, 물 중에서 발암인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다 암 환자가 안 되느냐? 우리의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모든 암세포는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 코로나부터 시작한 모든 바이러스는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정상만 유지한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면역력이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문제는 내려갔을 때 뭐예요? 암세포가 증식을 한다는 거죠. 보통 구운 고기 언제 제일 많이 먹습니까? 술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짜증났을 때, 스트레스 푼다고 말이죠. 고기 파싹 태워가지고 술 한 잔씩 드시죠. 그거는 지옥행이에요. 구운 고기를 언제 먹어야 돼요? 면역력이 좋을 때. 그죠? 사람들하고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막 이럴 때 구운 고기를 먹어야 되지. 스트레스 받은 날, 짜증 팍팍 내가면서 혼자서 인상 막 써가면서 더군다나 밖에 또 비가 막 부슬부슬 내렸다. 그날은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먹은 한 점의 검은색 고기가 그 사람의 운명을 10년, 20년 뒤에 바꾼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급적 고기 안 먹는 게 좋고 그래도 고기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삶은 고기를 드세요. 그날도 꼭 새카맣게 태워서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좀 지혜스럽게 고기도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죠?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약 15% 정도를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추천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사람의 치아가 총 3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고기를 찢어 먹기 위해서 갖고 있는 송원이가 4개예요. 그래서 보면 뭐예요? 12.5%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게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이다. 제가 보통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교수님,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자연인이 되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요. 갑자기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제가 지금 서울 사는데 그럼 어떻게 집 팔고 지리산을 가야 됩니까? 설악산을 가야 됩니까? 왜? 자연인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봤어요. TV에 자연인 프로그램이 다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제가 얘기하는 태초 먹거리식 얘기하는 자연인은요. 그 사람이 서울에 살든 개인 주택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아무 관계없이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자연인이 되는 삶, 아주 평범한 단순한 삶으로 우리가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말이죠. 장 속에 존재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면역세포의 장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은요. 장 속에 있는 균들입니다. 장내 미생물이에요. 유익균이 약 15%, 유해균이 15%, 중간균이 약 70%가 있는데 유익균이 1%만 많아지더라도요. 70%가 유익균 쪽으로 붙으면서 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유해균이 1%만 많아지더라도 중간균이 유해균 쪽으로 와서 장 건강이 나빠집니다. 자, 똑같은 식탁에 앉아서 진짜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사람이 먹었는데 그 사람의 장 속에 유해균의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은 독을 먹은 거예요. 유익균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약을 먹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게 건강합니까? 이게 좋은 음식입니까? 그게 우선순위 1번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장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게 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을 만족시키는 이제는 질적 식사로 모든 식사의 패턴을 다 바꿔야 될 때예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게 먹더라도 그게 전부 100% 소화 흡수가 되게 되면 장에 무척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만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익균을 계속 바깥에서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뭐 여러분 다 잡수고 있죠. 그죠? 유산균. 소위 1세대 프로바이오틱 생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상업적으로 사먹을 수 있는 이 유산균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락토바시러스 비피더스 같이 19가지의 상업적인 균이 현재 허가가 되어 있어요. 이걸 4개, 5개, 6개 섞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잡수고 있는데 이 유산균은요 매우 약해요. 약해 빠져가지고 우유가 베이스가 위가 약해가지고 위를 통과를 못합니다. 위산이 pH가 1에서 다 죽어버려요. 담즙에 다 죽고요. 췌장즙에 다 죽어버려요. 이러니까 각 회사마다 우리는 뭐 캡슐에 씌워가지고 밑에 내려간다, 뭐 장 살아있다 여러 가지겠지만 그래서 자꾸 죽으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개의 이제 사먹는 상업용 유산균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사균, 죽은균이 매우 많습니다. 죽은균이 매우 많아요. 물론 사균 자체가 뭐 효과가 없다 이건 아니지만 장에 도움은 되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들을 어떻게 번식을 시키는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 먹이가 프리바이오틱, 2세대 유산균에서 프리바이오틱, 먹이를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 상업적 제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내는 미생물의 먹이가 전부 다 뭐다?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근데 모든 포도당은 전부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버리고 대장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포도당이 한 개 있는 걸 단당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에 2개 붙은 건 2당, 설탕, 엿, 꿀 같은 게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당에 3개 붙은 걸 뭐라고 그러죠? 다당, 3당 다 맞죠? 특별하게 3개에서 10개가 붙어 있는 포도당을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당. 그래서 올리고당은요, 소장에서 분해가 안 돼요. 안 되고 다 대장으로 넘어옵니다. 대장으로 넘어서 대장 초입에 와서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을 공급해서 대장 초입에 있는 장내 미생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기 때문에 꼭 올리고당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꼭. 그래서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음식이 양파, 마늘, 약혼, 바나나, 콩. 콩가루는 3%가 올리고당이에요. 이 음식을 꼭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지만서도 현재 집에서 올리고당으로 요리하시는 분, 올리고당으로 뭐 요리하시는 분, 그죠? 지금 이제 올리고당으로 요리한다고 손 드신 분 있죠? 이분들 거의 대개 다 허당들이에요. 왜 허당이냐? 이 올리고당에서 가장 좋은 올리고당, 현재 상업적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올리고당이 프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인데 프락토 올리고당이 훨씬 더 장에 도움이 되는데 이 프락토 올리고당은요 열에 약해요. 멸치 볶는다고 후라이팬에다가 멸치 넣고 올리고당 넣어가지고 볶는 순간에 그 올리고당 다 뭘로 변해요? 설탕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올리고당 사가지고서는 불 앞에 서가지고 다 설탕 만들어 먹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후라이팬에서 그 멸치 볶을 때 어떻게 한다? 멸치만 볶고 바깥에 내서 식히고 난 다음에 올리고당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까지 뭐예요? 허당들입니다. 설탕 만들어 먹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리고당 먹어 하고 설탕 먹는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올리고당은, 프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당 성분의 당도가 설탕보다는 2분의 1로 낮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은 뒤에다가 안에다가 액상과당이나 설탕을 집어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리고당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뒤에 라벨을 보고서 라벨에 작은 글씨로 있더라도 100% 올리고당을 꼭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올리고당은 3개에서 10개예요. 3개에서 10개는 대장 초입에만 공급이 되는데 대장은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학문. 학문 바로 위에가 직장입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5만 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다 그랬는데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직장암 환자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사람들 직장에는 뭐예요? 거의 유익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직장에는 유익균이 없어요. 왜? 여기까지 포도당을 공급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에서 10개짜리는 초입인데 이 끝까지 가려면 포도당이 20개, 30개, 40개 길게는 녀석이 가야지만 끝까지 가겠죠. 포도당이 20개, 30개, 40개 붙어있는 녀석을 특별히 일컬어서 이눌린이라고 그러고 이눌린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음식이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고들빼기, 치커리와 같은 뿌리식품. 이 세상에 뿌리식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존재해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뿌리식품이 왜 존재한다고요? 직장을 위해서. 요즘에 뿌리식품 20대가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서 장 건강이 나쁜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이 강의를 하면은 이제 강의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냉장고 뒤져가지고 언제 사놓은지 모르는 더덕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손 시커멓게 손가락 시커멓게 되면서 더덕 껍질 벗겨가지고 방매를 두들려가지고 고추장 말아서 구워가지고 정성 들여서 저녁에 내놓으면 애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그걸 왜 먹어요? 이제는 뭐 좀 지혜스럽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뭔가 분말로 만들어서 아이들 잘 먹는 잼이라든지 이런 소스에다 넣어서 먹인다든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자,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달쯤 정도 지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교수님 하란 대로 하니까 벌써 변이 황금변이 되었습니다. 왜 황금변이냐면요. 이 장내 미생물 중에서 이름이 비피더스라는 균은 뭐예요? 대장 속에 존재하는 균인데 대장 속의 균이 많아지게 되면 무조건 황금변이 나오는 거예요. 황금변이 나오는데 자꾸 설사가 난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설사가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먹었어.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려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분말해서 먹고 액기스 내서 먹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이눌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이 자꾸 묽어지니까 변에 무는 정도를 가지고 이눌린 섭취량을 서로 본인이 알아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먹어야 합니다. 꼭 먹어야 합니다. (1세대) (2세대를) 합쳐서 신바이오틱 3세대 유산균에서 좀 비싸게 팔려요. 근데 지난 한 4, 5년 전부터요. 진짜 비싸게 팔리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제4세대 포스트바이오틱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달에 보통 1인용에 20만 원, 30만 원 굉장히 고가로 막 올라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은 이 신바이오틱 1세대, 2세대에다가 대사물질을 섞어놨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어떤 종류의 가장 비싼 제4세대의 유산균보다도 수천만 배 기능이 뛰어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완벽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쳐보면 말이죠.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는데요.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많은 단체나 방송국에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게 지금 누적 뷰 숫자 거의 뭐 2천만이 넘었다고 얘기하면서 저보고 자꾸 뭐 유튜브 왜 안 하냐고. 그 유튜브 보면 말이죠. 제가 김치 담그는 방법. 15분 만에 김치 담그기. 제가 얘기하는 김치는 말이죠. 여기서 김치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김치는 고춧가루나 젓갈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김치가 아니고요. 물김치, 동치미, 백김치, 나각김치 같은 경우 15분 만에 김치를 담굽니다. 청국장 띄우는 방법, 냄새 안 나게 띄우는 방법, 냄새 안 나게 끓이는 방법. 제가 앞치마 두르고 말이죠. 도마 칼 들고 강의를 방송에서 참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저에게 똑같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에 나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라는 연구 용역을 커피 연구 용역할 때 똑같이 했는데요. 제가 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청국장을 분석해보고 난 다음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청국장을 사 먹으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청국장 칩을 가지고 이용하는데요. 칩에는 좋은 견만 있을까요? 나쁜 견도 같이 있을까요? 같이 있어요.
좋은 거는 발효, 나쁜 거는 부패. 그리고 냄새가 꼬질꼬질해 날 때, 냄새가 나쁜 냄새 나는 건 다 뭐예요? 부패예요. 과발효예요. 그리고 지극히 감성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제가 전국의 이 된장 명인들, 청국장 명인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요. 계속 얘기하게 되면 그냥 손맛이라고 그러고 넘어갑니다.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방법은 좋은데 이게 제대로 계승이 되려면 뭔가가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 있어요. 다 개인의 감성, 개인적인 부분에 다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혐오식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국장을 발효할 때, 매주를 발효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매주를 지폐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게 되면 검은 곰팡이, 흰 곰팡이, 붉은 곰팡이, 푸른 곰팡이 그 곰팡이가 다 뭔지를 알거든요. 그 중에는 부패된 것도 있고 발효된 것도 막 섞여 있는데 그거 그냥 매주 쩍 가르면 시커멓게 된 걸 그냥 수세미로 묻대가지고 바로 그냥 된장을 담그거든요. 이게 개선이 돼야 돼요. 개선이. 즉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발효와 부패가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패를 좀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세요? 우리나라가 콩 원산지가 우리나라입니다. 한경도와 만주 지역에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져 나갔어요. 여러분 한경도 위에 흐르는 강 이름이 뭐죠? 두만강입니다. 두자가 무슨 두자예요? 콩두자예요. 만자가 무슨 만자입니까? 가득 찰 만자입니다. 그 강에 콩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두만강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대한민국은 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이 유전자에는 말이죠. 지금까지 단백질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콩 먹고 지금까지 한국 사람 살았는데 지금은 10대, 20대, 30대 콩을 먹어야 안 먹어요? 전혀 먹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다 고기 단백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말이죠. 우리 콩이 생산되더라도 사람들이 비싸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비싸다고 해가지고 수입콩과 유전자 변형콩으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주국으로서 현재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일본은 말이죠. 좋은 것만 싹 뽑아가지고 균 이름을 낫또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이 낫또가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제품 이름이 돼버렸죠. 일본 사람은 특유의 온도, 습도, 시간, 과학적 표준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품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5성급 호텔에 가더라도 아침 조식에 동그란 통에 낫또가 나옵니다. 만약 미국 호텔에 아침에 청국장 끓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제가 도저히 이 문제를 갖고서 우리 20대, 10대, 30대가 이 콩 발효식품하고 김치 발효식품을 먹어야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다가 순창군을 찾아갑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래도 순창군이 발효의 도시라서 제가 순창군을 찾아와서 제가 이렇고 이런 사람인데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을 개발해야 됩니다. 처음엔 웃었어요, 군수님이. 아니, 어른도 안 먹는데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제가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순창군과 저희 연구소가 공동연구로 청국장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년 동안에 45억이라는 연구를 받아서 5개 대학교와 3개 연구소가 청국장에 대한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모든 연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구 마친 지가 약 한 2년 정도가 되면서 계속 지금 제품 개발하. 왜냐하면 표준화도 시키고 다 했는데 문제는 외국 사람들한테 청국장 찌개 끓여놓고 먹으라고 먹겠습니까? 안 먹죠. 이걸 뭔가 제품화를 하면 제형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분말을 만들어서 이제 요거트라든지 우유에 섞어서 타서 먹는다든지 환이나 과립 형태로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휴대용으로 가서 언제든지 먹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계속하는 연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어요. 해서 K푸드로서 이게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식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상업화해서 계속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 식약처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 쪽으로 지금 이제 수출하는 부분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공이 이 화학이다 보니까 이 판매나 영업 쪽에서는 너무 또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낫또라고 팔리는 제품은 일본에서 낫또 균을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콩에다 접종시키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대한민국 자존심입니다. 우리나라에 토종균주가 얼마나 많을 텐데 왜 하필 일본 균을 수입해 와서 발효시켜가지고 낫또라는 제품을 사 먹느냐. 그래서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우리나라 토종균주를 찾았습니다. 토종균주를 찾아가지고 토종균주를 특허를 내가지고서 이 부분 가지고 발효를 표준화시키고 해서 그 현대인에 맞게 제품 제형을 많이 바꿔서 지금 이제 분말 환 이런 걸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한 달 여행 가면서 우유에 타먹 요거트에 타먹고 물에 타먹으니까 너무 쉽게 좋더라고요. 먹기 쉽게. 2023년 5월 31일 날이요. SBS 방송에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좋은 아침 프로그램에서 제가 좀 선언을 했어요. 어떤 선언? 5월 30일 이후서부터서는 청국장이라고 하지 말고 한국장으로 이름을 바꾸자. 물론 청국장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유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유래가 중국의 청나라하고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한국의 발효콩을 젊은 친구들이 먹어야 되는데 청국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벌써 이 친구들 인상이 찌그러져요. 그걸 내가 먹어야 되냐?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는 거지. 그래서 이미지를 바꾸자. 그래서 한국장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에서 청국장 식당 하시는 분이 메뉴판에다가 한국장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그날 그 집에 가서 하루 동안 서빙을 해드리겠다. 여러분 7월 10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월 10날? 7월 10날은요. 일본에서 낫또의 날입니다. 이 날은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일본 학생들은 낫또를 먹는 날입니다. 7월 10일. 내년 2024년도 5월 31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한국장의 날입니다. 그날은 한국장 먹는 이벤트를 벌릴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벤트에 참석할지는 태초먹을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내겠습니다. 그날 이벤트 가장 간단해요. 자기가 한국장이면 한국장을 먹든 된장을 먹든 사진을 찍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한국장을 먹는 날로 제가 내년 2024년 5월 31일 날이 한국장이 새로 태어나는 해.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태초먹을 홈페이지에서 꼭 이벤트에 같이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 우리 10대, 20대 아이들도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스스로가 바뀔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저희들이 개발한 이 한국장 분말 가지고요. 딱 두 가지를 더 집어넣습니다. 분말, 바나나,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만 섞어가지고 믹서기에 돌려서 한번 줘보세요. 아이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이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요. 그냥. 너무 맛있어요. 설탕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특히 바나나는 말이죠. 마트에서 시커먼 거 떨이용 싼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사갖고 와서 플레인. 거기에 과일 들어간 거 하면 너무 달아서 못 먹어요. 아이들이 그거 일주일만 먹으면 벌써 변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또는 저희들 연구팀에서 이 한국장 분말이 들어갔던 쿠키, 빵.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제과나 제빵 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태초먹거리 학교하고 협력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뽀를 보이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맛없는 거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 맛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지금 태초먹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더 크게 올해 내년 초부터, 빠르면 내년 초부터요. 집에서 된장 담그기 시간 30분만 내면 자기 집에서 먹는 된장과 간장을 담글 수가 있습니다. 30분. 30분. 그것도 제가 태초먹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기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만들, 예를 들면 1인용도 할 수 있고, 2인용도 할 수 있고, 3인용도 할 수 있고, 30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 집에서 만든 된장, 자기 집에서 만든 간장을 먹을 수 있도록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건 이제 지금 저희들 아까 얘기했던 부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뭐 이교 발효콩이나 아직 커피는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교 발효콩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요, 이교 발효콩 해가지고 네이버에 있는데 검색을 치면요, 벌써 짝퉁이 나왔어요.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짝퉁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요. 우리가 면역세포를 얘기했는데요. 면역세포 중에서 좀 강력한 공격형 면역세포가 T면역세포인데요. 이 T면역세포가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때,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걱정을 어닌 젤란스키라는 사람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걱정 중에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헛걱정하고 있는 거죠. 30%는 이미 일어난 거, 과거의 걱정입니다. 22%는 아주 사소한 거, 땅 꺼질까, 하늘 무너질까, 차가 와서 내 박을까. 4%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실 때 100가지의 고민을 갖고 왔다면 96개는 버려놓고 4개만 갖고 가는 것도 뭐예요?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이다. 이해가 되세요? 꼭 홍삼 먹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홍삼을 먹더라도 걱정하면 뭐예요? 면역력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 오실 때 100개의 고민을 갖고 왔다면 여기에 96개 내려놓는 자체가 뭐예요?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T면역세포의 활동도를 순간적으로 200배 확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실험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200배 올라갈까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웃을 때예요. 웃을 때 면역력이 200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의과대학에서 이미 실험을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암병동에서는 웃음 치료를 공식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는 실제 치료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치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200배) 200배.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즐겁게 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으려면 꼭 그 인간이 구석구석에 찾아요. 저 인간만 없습니다. 그죠? 저도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고 저도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잘 이용합니다. 휴대폰에서 검색어로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하나 찾아가지고 구석에서 나 혼자 웃습니다. 그래라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메모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재밌는 얘기 하게 될 때 조심할 거.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길게 내면 다 짜증냅니다. 문제가 짧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으셨는데 머리 감을 때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시죠?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죠? 위에, 옆에. 저는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눈을 감습니다. 200배. 200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이, 아이고, 저 시잡다는 아재 개그 같은 거 하나 하면 비웃었거든요. 비웃어도 100배.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데이비드 루이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는데 사람이 웃을 때 우리 인체에서 뇌파나 심전도나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어떻게 날까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실험자를 연구실에 데려가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 진짜 이 사람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웃기는 얘기를 했을 때 돈 받으려고 일부러 막 허허허 가짜로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험자를 연구실에 데려가서 그 사람한테 공짜 돈을 줬어요. 100만 원. 어머니 100만 원 받아 기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싹 분석한 거예요. 공짜는 200만 원. 가짜로 재밌을 수가 없죠. 그죠? 진짜 재밌죠. 진짜 좋잖아요. 싹 분석해서. 여러분 한 번 웃을 때도 여러분 몸속에서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짜 돈 얼마 받았을 때하고 생리적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웃을 때 일어났던 생리적 현상이 공짜 돈 3천만 원 받았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웃을 때마다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최소한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억대가 됐죠. 4번 웃었죠. 그죠? 자, 우리 서로 억대 부자 된 거 서로 앞뒤 잡아보면서 서로 축하 박수. 여러분들 억대 부자 만들어주신 모든 우리 관계자분들, 센터장부터 비롯해서 모든 관계자한테 감사 박수.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 엄마, 아빠, 아들 딱 4명이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내는 거죠. 야,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감아? 한 번에 웃으면 4명이 한 번에 웃으면 원샷에 1억 2천을 버는 거예요. 그죠? 억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태초 먹거리는 2010년 7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저희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의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에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가정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태초 먹거리 현재 무료로 지금까지 13년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개인에게 기본 회복되는 강의를 현재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여러분 소속된 단체에 이런 일들 좀 펼쳐서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게 하자. 2023년도 올해부터서는 태초 먹거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지난 13년 동안 저 혼자서 강의하고 방송하고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저도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서부터서는 이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늘 얘기, 좋은 얘기 워낙 많이 들었지만 한 열흘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역센터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센터에 사람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와서 걷고 좋은 정보 교류하고 계속 챙겨주고 또 체험 교실도 하고 김치도 담궈보고 또 청국장도 만들어보고 한국장도 만들어보고 또 된장, 간장도 만들어보고 하는 일들을 지역 단위로 이제는 모여서 하는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느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생산을 좋은 생산하시는 분들, 자연농업 생산하시는 분들, 유통 가공 하시는 분들도 태초 먹을 좀 소개를 해서 생산하는 사람과 같이 살자라는 네트워크를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태초 먹거리는 옥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전 센터도 있고요. 태초 먹거리 책이 현재 출판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절망에 빠지신 분들한테 한번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뭐 특별히 이제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제 저자 사인이 직접 된 걸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초 가족 일기 프로그램들, 즉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싶고 또 지역센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2박 3일짜리 프로그램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기, 2기, 3기, 4기, 올해가 이제 5기까지 지금 이제 다 마쳐가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아마 6기, 7기로 한번 넘어갈 것 같습니다.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숙박하고 밥 먹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건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다양하게 있고요. 그 태초마을 옥천본부 뒤쪽에 이렇게 제가 황토기를 깔아놨어요. 지금 여기 이 황토기를 이 사람들이 누워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날은 여기서 말이죠. 욕하는 날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욕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마음대로 욕하는 날이에요. 그냥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욕을 실현하고 나는 거예요. 소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다 벗어는 그런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같이 뭐 여러 가지 먹거리 연습도 하고요. 실습도 하고요.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현재 태초 먹거리 제주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센터가 아주 활발하게 현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주도에 앞으로 내년에 관광하러 혹시 가족들하고 가시게 되면 여기 하루나 당일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되니까 그때 한번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신라시대 때 기와장이에요. 그때도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일이 많았으면 웃고 살자 하고 이렇게 웃는 모습의 기와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아이 얼굴입니다. 저희 가정은 비록 이제 아픔을 겪고 비극을 겪고 난 다음에 태초 먹거리라는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저를 비롯해서 태초 먹거리 모든 가족들, 지역센터의 모든 센터장이나 또는 지역센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원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금천구 50 플러스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도 이런 모임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활동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태초목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진행이 될 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